어제까지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오늘은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화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최고 300mm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영남과 제주에서는 비가 그치며 시민들이 모처럼 화창한 휴일을 즐겼습니다.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진로를 좀 더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모레 낮 경남 남해에 상륙해 영남 지방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보했습니다. 한반도 내륙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 2012년 태풍 삼바 이후 처음입니다. 남북 함정 간의 해상 한 라인인 국제상선 공통망이 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따른 겁니다. 우리 군은 최전방 부대를 뒤로 물릴 상황을 감안해 비무장지대 주변 군부대 시설의 신축 공사를 보류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검찰이 삼진아웃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데이트 폭력을 3번 이상 저지른 사람은 재판에 넘기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피해자와 합의해서 사건이 끝난 경우도 전과에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벌들의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악용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남부를 제외한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부지방에 집중됐던 장맛비는 오늘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장마전선은 지금 중부지방에 넓게 걸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에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어한희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등산객으로 붐비는 북악공원 지킴터가 텅 비었습니다. 오전부터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북한산을 포함한 13개 국립공원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강한 빗줄기와 함께 청계천 주변 산책로도 이틀째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어제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오늘은 중부지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저녁 7시 기준으로 충남 보령 129.6mm, 전남 보성 90.5mm, 강원 태백 64.7mm, 서울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 전남과 남해안에만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점차 충청도와 수도권으로 확대되더니 현재 영남과 일부 호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화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와 영서 북부, 남해안, 제주도 산간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은 당분간 중부지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와는 약간 비껴나 있지만 영향을 받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아직 태풍이 상륙한 건 아니지만 오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중부지방에 오늘, 내일 해서 비가 더 올 텐데요.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한강에 나가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서울 반포의 잠수교 근처입니다. 다리가 통제되는지 여부부터 궁금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더니 아직까지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3.8m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눈금이 바로 잠수교의 수위를 나타내는 눈금입니다. 5.5m를 넘기면 보행자 통행이 통제가 되고 또 6.2m를 넘기면 차량이 통제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수위를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량과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수교 외에도 현재 한강대교의 수위는 1.68m, 또 중랑교 수위는 1.3m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서울에 밤사이 비가 더 올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행이 앞으로 통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새벽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강 다리와 그리고 잠수교의 수위는 팔당댐 방류량의 영향을 받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는 방류량이 늘고는 있지만 이 잠수교가 잠길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 기자, 팔당댐 수문을 열었다고 하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 뒤로는 팔당댐에서 떨어진 물로 인해 거대한 물보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댐 안쪽에 빗물이 차면서 수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팔당댐에서는 5개의 수문을 열어 초당 1,700톤 넘는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속도와 양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흘러보낸 물은 약 6시간 정도 지나면 서울 잠수교 등에 도착합니다. 현재 이곳의 물줄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밤사이 수문이 더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특히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예, 현재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내일까지 시간당 5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그리고 번개까지 동반합니다. 오늘 장대비가 지속되면서 일부 농경지와 주택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고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하천 주변이나 저지대 주민들께서는 침수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예, 팔당댐 현장에서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온 곳 중에 하나가 전남 보성입니다. 이번 주말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수지 뚝이 무너지고 지하 주차장이 잠기는 등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다가오는 태풍 뿌라삐룬 추가 피해가 있지 않을지 그 부분도 걱정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중학교 운동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절반 이상 잠겨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한 10분, 20분 간격으로 그냥 비가 막 우리 가게로 다 들어왔어요. 산밑 저수지에는 둑이 무너지면서 텅 비었습니다.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수지 뚝 20여 미터가 보시는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수지 아래 논밭은 쑥대밭이 됐고 하천 제방 300m도 유실됐습니다. 농로는 무너지고 작은 다리는 비틀려 부서졌습니다. 보성 327mm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는 지난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농경지 2,1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차량 52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성읍에서는 흘러내린 흙더미에 고립된 노인 한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송상교 인근 황룡강에서는 70대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아직 채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모레 태풍이 지날 것으로 보여 남부지방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제7호 태풍 뿌라삐루는 비의 신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당초 서쪽으로 올라와서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진로를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모레쯤 경남 남해로 상륙해 영남 지역을 지날 걸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위성 레이더 영상으로 본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의 이동 경로입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150km 해상에서 시속 15km 속도로 제주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그런데 태풍의 진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해상을 따라 올라오다 전북 군산쯤에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밀려 좀 더 동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 오후 경남 남해에 상륙한 뒤 밤늦게 경북 울진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영남 지방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반도 내륙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건 2012년 태풍 삼바 이후 처음입니다.
태풍의 영향은 영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칠 전망입니다. 2일 자정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내륙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러면 3일 새벽 그다음에 3일 오후까지도 중부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태풍이 만나면 예상보다 많은 비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는 달리 제주도와 영남에서는 비가 그치면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기 전 시민들은 오랜만에 나타난 햇살 아래에서 휴일을 즐겼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바닷가를 찾은 아이들이 즐겁게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장맛비가 한창이고 멀리 남쪽 바다에선 태풍이 북상 중이지만 이곳은 영락없는 휴가철 모습입니다. 이번 일정 애들이랑 못 놀고 갈까봐 망칠까봐 걱정했는데 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에는 주말 동안 10만여 명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얼굴만한 수국을 배경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며 다가오는 태풍 걱정을 잠시 잊어봅니다.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비행기가 뜰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파란 하늘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서퍼들은 높아진 파도가 오히려 즐겁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도 따가운 햇살 아래 바다에 주저없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다가올 태풍이 더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나라 경기가 힘든 시국인데 이 자연까지 안 도와줘서 정말 힘듭니다. 파라솔을 접고 시설물을 감싸고 모래 방벽을 쌓는 등 태풍에 대비한 손길도 분주해졌습니다. 장마와 태풍 사이에서 묘한 긴장과 즐거움이 교차한 휴일이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예, 이렇게 장마나 태풍이 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산사태죠. 지금 울산의 백운산 근처 주민들은 특히 산사태 걱정이 심각합니다. 한 법인이 목장을 만든다며 나무를 자를 수 없는 임야에서도 나무를 베는 바람에 상당한 면적이 민둥산이 됐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백운산 자락입니다. 산 곳곳에는 동강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초목들이 싹둑 잘린 뒤 말라 죽으면서 푸르러야 할 산도 검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은 40년 전의 목장이었지만 운영이 어려워 지금은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법인이 다시 목장을 짓겠다며 68헥타르를 산 뒤 10헥타르 크기의 땅에서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헥타르는 나무를 자르면 안 되는 임야입니다. 축구장 9개 크기입니다. 과거 목장 시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건축 폐기물도 버려져 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와 폐가전제품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집이 우리가 한 채가 반파돼가 그 비만 좀만 오면 밑에 우리는 이제 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관할 지자체는 뒤늦게 법인 측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현장 안전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법인 측은 임야에는 다시 나무를 심고 개발이 가능한 곳에 목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반도 정세를 보겠습니다. 북미 후속 회담이 늦어지곤 있지만 남북은 군사적 긴장을 푸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은 오늘 10년 넘게 중단한 서해 해상 한라인을 복원했습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 부근의 군부대 시설 공사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연평도 인근 해상.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 공동망을 통해 북측 경비함을 부르자 북측이 즉각 응답합니다.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한라산 하나, 감명도. 2008년 5월 이후 끊긴 남북 함정 간 해상 한라인이 10년 만에 복원된 순간입니다. 남북은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경비정 간 해상 한라인을 운용하기로 하고 실제 교신했지만 한라인은 2008년 5월부터 단절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를 다시 복원하고 기존의 군 통신선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육상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5에서 10km 거리의 군부대 시설 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수색대와 포병부대 등 약 100개 부대가 있는데 병영시설 개선 사업 등을 보류한 겁니다. 남북 간의 군축이 이뤄질 경우 최전방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공사를 보류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접경 지역을 계속 시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도군에 간 데 이어 신의주 화학품 공장도 찾았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용기에 포장된 화장품들을 살펴봅니다. 직접 손등에 화장품을 짜서 발라보기도 합니다. 부인 이설주 여사가 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오는 화장품들을 직접 확인해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의 신의주 화장품 공장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화장품 생산 및 공장 기원대와 정령을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인민복 단추를 풀고 공장 관계자들과 편하게 소통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신도군의 농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도군은 북중 합작으로 추진한 황금평 경제특구가 있는 곳입니다. 신의주와 신도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이 2번 연속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신경을 쓰면서 향후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방문에는 실각한 지 8개월 만에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소 회의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숫자나 생산시설을 숨기려 한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영변의 2배 규모인 비밀 핵시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는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수, 핵시설의 유형 등을 속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몇 주 동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받거나 브리핑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핵탄두 65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북한은 훨씬 적다고 주장합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도 지금까지 알려진 영변 외에 강선에 그 2배 규모로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강선은 현재 평안남도 천리마군으로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거리입니다. 정보당국은 2010년부터 강선의 핵시설을 알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 방송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비밀 장소에서 핵물질 생산을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 큰 성공을 거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싱가포르 선언을 이탈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보신 대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더 가까워진 모습이죠. 북미 관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 6일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갈 걸로 예상됩니다. 정치부 안희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남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합의한 걸 하나씩 이행해가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상선 공통망이 정상화됐고요. 10년 만이죠. 또 우리 군은 DMZ 인근 신축 공사를 전면 보류했는데 이 전방 시설들을 향후에 후방으로 배치하기 위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4월 판문점 선언과 지난달 장성급 군사회담의 후속 조치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남북 교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즉석에서 제안한 남북 통일농구 경기대회가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립니다. 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약 100명이 모레 방북을 하게 되는 건데 4일과 5일 평양에서 농구 경기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개보수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4일에는 남북이 산림협력 분과회의도 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북 제재 국면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전이 들어가는 경협 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MBC 같은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나 핵무기의 숫자를 숨기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일단은 미국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외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북한의 조치가 없었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즉 판문점 선언에서 한 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당장 핵 활동을 중지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등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장 폐기는 먼저 조치를 했지만 핵 활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서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들은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향후 협의에 나서야 될 부분입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협의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당장 지금 6일에 다시 북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미 국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6일 방북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 소식통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성김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사전에 접촉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6.25 때 미군 유해 송환과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어떤 후속 밑그림을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고위 당국자 등이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는 북미 간의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핵탄두와 ICBM 신고, 그리고 핵활동 중단, 그리고 반대급부로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북미 간의 세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미국과 후속 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평안북도 신도군과 그리고 신의주를 찾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도군은 갈대밭이 많아서 비단섬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과거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 2012년 중국과 개발을 추진한 황금평 경제특구도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4대 경제특구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의주도 이 중 한 곳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중국을 통해서 제재 완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의 북미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치부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연인 사이에 자행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우리 주변에서 1시간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가차없이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가 지금 있는데 검찰이 이 제도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수사도 적극 시행한다는데 데이트 폭력이 실제로 줄지 주목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그래도 모자란지 여성을 구석으로 끌고 가 배와 얼굴을 찹니다. 지난해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모 씨가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손 씨는 자신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트럭을 몰고 질주하기도 했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최근 3년 만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결국 대검찰청이 엄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삼진아웃제를 강화해 도입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번 이상 폭력을 행사할 때 또는 2번이라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정식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겁니다. 삼진아웃의 기준이 되는 전력에는 과거에 피해자가 합의해 끝난 사건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수사도 적극 실시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구형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를 때리는 것 말고도 동영상을 찍어 퍼뜨리겠다며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구형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조회수를 자동으로 올리는 시스템 킹크랩을 같이 개발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박 씨에게 일당이 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캐물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소환한 서유기 박모 씨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한 핵심 인물입니다.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 16,000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씨를 상대로 전날 불러서 조사한 드루킹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드루킹이 옥중 편지 등에서 주장한 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킹크랩 시연을 했는지 여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박 씨가 한 해 11억 원에 달하는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카페 운영 자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보고 출처도 캐물었습니다. 박 씨는 이 카페의 자금줄로 지목된 수제비누 제작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이틀 사이에 드루킹과 서유기를 잇따라 조사한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소환자 선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가 오늘 새벽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22살 때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끌려간 뒤 중국과 필리핀 등에서 7년 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고향 통양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국내외 집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왔습니다. 올해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주요 재벌 기업들은 공익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총수 일가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지난 2016년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신규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입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라든지 경영권 승계 또 부당적인 사기 편취에 좀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익재단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총수 일가 갑질로 유명한 한진그룹이 대표적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 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정석 인하학원의 출자 규모는 52억 원, 공익법인의 고유 목적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대한항공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과 관련된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무더기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기내식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전광판 옆으로 아시아나 항공편 지연이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항공편 지연 이유는 황당하게도 기내식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은 7월 1일부터 기존 기내식 제공업체를 다른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기내식 제조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화재가 발생해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급하게 임시업체를 다시 선정했지만 1일 자정부터 시작된 기내식을 제때 공급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늦게 실리면서 2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만 총 13편에 달합니다. 일본과 중국 등 비교적 비행거리가 짧은 노선은 아예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채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비행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내식이 실리지 않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는 상품권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 좌석 기준 $30, 비즈니스 좌석 기준 $50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른 시일 안에 기내식 공급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가던 난민 보트가 뒤집혀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2~3살 여아 3명도 포함됐다고 유엔기구는 밝혔습니다. 난민 구조단체는 당국이 늑장을 부려 사고가 커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리비아 해안 경비대가 트리폴리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난민들을 구조해 해변으로 데려옵니다. 이어 2~3살 정도로 보이는 여아 3명의 싸늘한 시신이 보입니다. 외신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여아들이 조심스럽게 해변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2명은 모로코 출신이고 1명은 이집트 국적입니다. 리비아 경비대는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타고 있던 3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구조 요청이 있은 지 90분 후에야 관련 당국이 본격 구조에 나섰다는 스페인 NGO 구조단체의 설명과 크게 다릅니다. 늑장 대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는 이날 약 10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터키 해안에서 3살 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돼 전 세계를 울린 지 3년여. 지중해에선 난민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지중해로 나서는 난민이 급증해 지난달 19일, 20일 이틀 사이 200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EU 국가들이 북아프리카에 심사센터를 설치해 난민을 선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고무보트에 의지한 난민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가구 매장 이케아에서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려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밖에서 20분 정도 기다렸고 안전에 문제 없는 게 확인된 뒤에야 다시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경보기에 빗물이 스며들어 잘못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는 9월까지 1000명이 넘는 수사관을 투입해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터넷으로 은밀하게 거래하는 공급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을 숨기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회원 800여 명도 마약 거래와 관련한 인터넷 글을 감시합니다. 완공한 지 얼마 안 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장맛비로 물이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 교육부 등이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14동 건물에 물이 새 천장자재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세종에는 14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미립국 부모와 격리된 자녀들이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집회가 미국 750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뉴욕에 모인 3만 명은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이민자들이 만든 다리라고 외쳤고 워싱턴 DC에 모인 수만 명도 철장에 갇힌 아기 인형을 들고서 무관용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문호동 고임금입니다. 문호동 고임금이요? 예. 문호동 무임금이란 말은 뭐 많이 들어봤지만 문호동 고임금은 생소합니다. 예. 예, 무슨 뜻이죠? 누가 대상인 거죠? 예,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인데요. 지난달 29일 그제죠. 법원은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청탁과 함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무노동 고임금이라는 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예, 최 의원은 지난 1월에 구속 수감이 됐으니까 의정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겠죠? 예,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세비라고 하는 급여는 지금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라니까요. 지금 따지면 6천만 원 이상이 지급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특히 최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이 합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세비, 결국 국민의 세금이죠. 이 돈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충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다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구속되면 의정 활동을 이렇게 못하는 게 되는 건데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진 않네요. 네,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구속된 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도 현재까지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수감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두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뭐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일인 것 예. 같은데, 자, 이거 구속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게 하려면 국회에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는 안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첫눈이 오면입니다. 예, 따옴표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발언인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입니다. 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첫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탁 행정관은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계속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탁 행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사직 의사를 처음 밝힌 건 지난 평양 공연, 4월이겠죠. 평양 공연 이후였다. 비서실장이 사표를 반려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따르기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말한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4월 회담을 말하는 건데요. 임 실장은 가을에도 회담이 있으니 이 사표를 받지 않겠다, 수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만류를 한 겁니다. 예, 양쪽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을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는 우리는 벽돌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 영상을 먼저 좀 보시죠. 지난달 29일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쿠션 세례가 있었고요. 예. 이후에는 계란까지 이 해단식에 날아들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앞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가 나왔군요. 앞서 말한 우리, 독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일 매체 키커는요, 한국 대표팀이 달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면서 선수가 맞진 않았지만 몇몇 선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기사에 대한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독일 축구 팬들은 이 기사 밑에 독일을 고작 2대 0으로 이겨서 팬들이 실망했나 보다라거나 독일은 선수들에게 벽돌을 던져야 하나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독일에서도 이 달걀 던진 문제가 화제가 됐던 모양이군요. 예, 비하인드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또 이어서 월드컵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이제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프랑스의 19살 선수 음바페에게 쏠렸습니다. 아르헨티나전에서 2골을 넣었죠. 볼트처럼 빨랐고 펠레처럼 골을 넣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수비 두서너 명이 붙어도 음바페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30살 베테랑들이 즐비한 아르헨티나는 19살 소년에게 쩔쩔맸습니다. 디마리아의 동점골로 전반을 마치고 후반 들어 메시의 슛이 굴절되면서 골이 돼 아르헨티나는 승기를 잡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대2로 팽팽하던 후반 19분, 밀집된 수비를 휘저으며 골을 넣은 음바페를 막지 못했습니다. 음바페는 축구 전설 펠레 같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60년 전 펠레가 17살의 나이로 월드컵 무대에서 한 경기 2골을 넣었는데 월드컵 역사를 흔든 두 번째 10대 선수가 됐습니다.
프랑스 축구의 미래가 아닌 자랑할 만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년 16세 나이로 프로에 데뷔해 프랑스 축구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부터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골몰이를 이어가며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호날두 사진을 방에 붙여놓고 꿈을 키웠던 소녀는 볼트처럼 빠르면서도 앙리처럼 지혜롭게 드리블하고 펠레같이 골을 만들 수 있는 결정력을 뽐냈습니다. 펠레는 음바페에게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브라질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선 이제 메시도 호날두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16강에서 멈춰섰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렸지만 두 스타에게 월드컵은 결코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우루과이 카바니의 그림 같은 골이 터집니다. 호날두는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봤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우루과이를 넘지 못했고 팬들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벽에 막힌 아르헨티나, 메시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2년 전 남미 선수권에서 준우승하고 눈물을 떨구며 은퇴를 선언했던 메시. 다시 대표팀에 돌아왔지만 이번에도 아르헨티나의 우승컵은 선물하지 못했습니다. 원망도 들어야 했습니다. Messi should play a lot better than what he does. He's the number one in the world. 메시와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를 5번씩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축구 전설 펠레 마라도나에 견져 대표팀에선 최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호날두는 유럽 선수권 정상에 섰지만 메시는 국제대회에선 우승이 없습니다. 31의 메시도 33의 호날두도 나이를 고려하면 월드컵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리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은 대표팀에서 더 뛰어달라며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장을 맡았던 기성용 선수가 대표팀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도전해 볼 만도 한데 주장으로 느껴온 부담을 털어놨습니다. 오강춘 기자입니다. 어느 정도 제 마음은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 뉴캐슬과 계약 때문에 뒤늦게 귀국한 기성용은 대표팀과 작별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혼자 할 수 없는 결정이어서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없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내 입으로 은퇴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대표팀이 상당히 좀 어수선했던 게 사실이고 그런 시간들이 저를 조금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29의 나이, 아직 대표팀을 떠나기엔 이른데 8년 전 남아공 월드컵 이후 대표팀의 혼란이 은퇴 결정을 앞당겼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 대표팀에 발탁된 기성용은 이번 월드컵을 앞두곤 100번째 대표팀 경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선 선수들을 향한 팬들의 비난 속에서 주장으로서 적잖은 부담과 싸웠습니다.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한 독일전,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성용의 대표팀 마지막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성용은 한국 축구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꾸리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도움이 될지 고민이 컸다는 말로 끝맺음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전국의 대부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제주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에 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